한동안 미국 얘기하다가요. 지난주에 중국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조금 더 중국 얘기를 깊이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신 분들은 리마인드를 조금 해보면 이제 중국은 뭐 너무 멀리 갈 거 없이 그냥 금융위기 이후 때부터 어떻게 해왔다는 거 이제 기억나시나요? 자, 금융위기 이후 때부터 이제 원래는 그 전에는 이제 수출 위주로 열심히 이제 외화를 벌이하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수요가 줄어버렸죠. 그래서 그거를 안에서 소화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빚을 끌어와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안에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뭐 공룡 기업들 뭐 이런 그 원천에는 경제 성장률에 턱없이 모자라는 예금 금리에다가 그 예금 금리를 낮게 잡아서 대출 금리도 낮게 잡아서 기업들이 실제보다 물가보다 저렴한 저리 대출을 받아서 그냥 방방경영을 해도 망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와서 지금까지는 생산을 늘리고 기지를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거죠. 이제는 이제 너무 많이 지어놨다 보니까 생산 과잉이 일어나잖아요. 만들어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 그래도 사실 이런저런 그 이유 때문에 그냥 달려왔던 기업들이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업들은 지금까지는 실질적인 생산성보다는 그냥 쉽게 말해서 빚을 내 가지고 많이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얘기가 되듯이 중국은 기업부채가 아주 문제가 돼서 이 기업부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뭐 2015년 8월처럼 주가도 많이 상승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때마침 그때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스텝이 꼬인 거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자 거기서부터 약간 좀 딥다이브를 해보면 자 중국 당국의 고민이 이겁니다. 자 금리를 미국하고 같이 따라 올리더니 기업들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든 어쩌든 상관없이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작년 뭐 조지 소로스가 막 공격하고 칼베스가 5개월 안에 뭐 끝날 거라고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다고요? 그렇다고 금리를 지금 올릴 수도 없으니 또 낮추면 문제가 되니까 낮춘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걸어 잠근 거죠. 돈을 못 나가게. 예, 돈을 못 나가게. 그래서 시간을 벌어놓고 거기서 좀 해결을 봐야겠다. 그 과정입니다, 지금이. 지금이 그 과정이에요. 이게 잘 되면 중국을 그렇게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되니까 뭐 날아가겠죠. 근데 이걸 해결을 못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중진국의 함정이니 뭐 이렇게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중국 중앙은행, 즉 인민은행의 고민을 잠깐 여러분들이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좀 고민해 보시면 일단 저금리를 일단 유지를 하잖아요. 돈 빠져나가는 건 어떻게 막았는데 그럼 그 안에서는 우리 국내 안에서는 돈은 여전히 저금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자금 유출은 어떻게든 막는다 치고 버블이 발생하죠.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이라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예금을 넣었더니 저금리잖아요. 예금 넣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데 투자하려고 했더니 중국은 또 공산주의로 발달도 안 돼 있어. 또 해외에 돈을 못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부에서 자산을 사는 거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부동산. 그럼 부동산 버블이 막 이제 문제는 저금리를 일단 유지해야 되는데 저금리의 부작용이 대표적인 게 버블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커지면 저금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런 소용도 없이 그냥 일이 커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 당국의 가장 큰 고민은 일단 자금 계정을 잠그고 저금리를 유지하는데 버블이 어디든 형성되면 거기를 규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시장에게 유동성을 공급해야 돼요. 유동성 공급하는 방법은 극단적으로는 양적 완화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국은 양적 완화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금리 인하일 수 있고. 근데 금리 인하 신호가 너무 강력해요. 한 번 낮추면은 이게
올릴 때까지 계속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금리는 안 낮추고 돈을 공급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중국은 또 지준율이라고 했죠, 지준율. 예를 들어서 지준율이 높으면 은행이 100억을 유치를 해도 지준율 20%면 20억은 가지고 있고 80억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높였다가 늘렸다가 하면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가능한 건데 지준율 인하도 결국에는 엄밀히 말하면 뭐 금리 인하랑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안화가 절하 압력이 높아진다고요. 그럼 위안화가 절하되면 또 돈이 어떻게든 새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민은 그래서 위안화가 장기적으로 절하될 요인이 없는 상태로 돈을 찔러주는 거. 그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역 RP라고 해서 RP라는 건 나중에 얼마 후에 나올 테니까 그때 돈 갚아하고 미리 돈을 주는 겁니다. 14일짜리로. 심지어 짧은 건 3일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죽겠으니까 보름짜리 나 보름 후에 와서 이 돈 받을 테니까 그때까지 쓰고 있어. 예,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보름 후에 와가지고 계속 써. 또 보름 또 지나니까 괜찮아 또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방법이죠. 금리 안 낮췄죠. 지준율 그대로죠. 근데 돈은 돌아가고 있어요. 얘는 14일 초단기 상품이기 때문에 뭐 금리의 영향을 적게 주긴 하나 은행들이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껍데기가 보름 14일이지 14년이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은행들이? 그러면 근데 주식을 하려고 하니까 작년에 한번 씻겁을 했어요. 올해 초도 그렇고 주식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더니 할 데가 어디겠습니까? 그렇다고 부동산도 뭐 베이징 상해는 일군 도시들은 너무 비싸요. 뭐 꺼지진 않겠지만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여. 그래서 2군, 3군 도시로 넘어갑니다. 우리도 서울이 막 치고 올라갔다가 더 못 가니까 뭐 부산이나 이런 데가 한번 쓸었지 않습니까? 뭐 대구, 범어동, 부산, 뭐 센텀시티 이런 데 한번 들쑥들쑥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부동산도 중국 당국이 부동산에 대해서 감시를 너무 빡세게 하니까 요거 말고 좀 괜찮은 거 없을까? 좀 안전하고 부동산도 지금 들어가긴 하는데 뭐라고 할까? 뭔가 좀 뒤가 구린 거죠. 이거 버블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빚을 낼 때 15일짜리 대출의 이자 비싸겠습니까? 10년짜리 대출의 이자가 비싸겠습니까? 당연히 긴 게 비싸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누구한테 1년에 내가 1% 줄게 하고 돈 빌렸어요. 근데 이 양반이 계속 1%를 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롤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주는 10년짜리에다가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돈을. 그럼 2%는 앉아서 먹는 거잖아요.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일짜리 가지고 은행들이 뭘 하냐면 쉽게 말해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14일짜리로 계속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10년물짜리 장기 국채를 사는 겁니다. 장기 국채를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2015년에는 그 금리를 인하했더니 주식 시장이 한번 들썩했었고 2016년에는 채권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 있었거든요. 왜? 주식은 뭐 2015년 8월, 2016년 1월에 이미 고생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버블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당국의 입장에서는 국채가 됐건 부동산이 됐건 주식이 됐건 버블이 제일 신경 쓰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이렇게 놀고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현상을 줄이려면 간단하죠. 14일 후에 찾으러 온다고 해놓고 안 갔잖아. 근데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돈 내놔. 안 올 줄 알고 다 사놨는데 큰일 난 거죠, 이제 은행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급하면은 뭐 투매를 해야지 뭐. 그래서 10년물을 막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기채를 막, 채권 시장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WMP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자산관리 상품 같은 건데요. 이게 이제 약간 그림자 금융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중국의 큰 부자들 있죠. 큰 부자들이 은행 이런 데 가가지고 이 돈을 좀 굴러주셔 이렇게 된 거죠. 그 돈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계좌가. 거기서 주로 한 게 이겁니다.
주로 한 게 이거고. 그래서 뭐 정말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였죠. 아주 재미나게 돈 벌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3월 들어가지고 돈 갚으라 그러니 패닉이 온 거죠. 그리고 그 이재 상품이라고 하는 WMP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니까 은행 건전성을 보겠다는 거야. 은행에 갔는데 진짜 돈 한 푼이 없어. 그럼 이 은행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기 전에 현금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좀 집어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형 은행은 그래도 몸집이 있으니까 좀 버티죠. 근데 중소형 은행들이 이제 패닉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은행이 망한다는 개념을 별로 받아들이진 않죠. 은행 굉장히 안전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만 가도 은행이 안전하다 생각 안 합니다. 은행 망하는 걸 여러 봤잖아요. 90년대 그 일본 사람들이 국채를 사잖아요. 그 우리도 왜 투자 같은 거는 나는 돈 10,000원이라도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라 난 투자는 됐고 그냥 열심히 모아둘래라고 하는 분들이 뭐래요? 예금하죠. 근데 일본에는 그런 사람들은 국채를 삽니다. 은행 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은행이 통폐합돼서 직원들이 잘리는 건 봤어도 IMF 때. 은행에 돈 넣었다가 돈 떼인 적은 아직 없잖아요. 뭐 저축은행은 후순위 채였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뭐 공상은행 뭐 이런 데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메이저로 제외하고 그냥 우리도 왜 예전에 가면 뭐 별의별 무슨 금고 뭐 되게 뭐 무슨 종금 뭐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작죠. 중국 사람 안 그래도 의심 많은데, 그죠? 그러면 이자를 화끈하게 주는 거 아닌 이상은 당연히 메이저 은행에 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소은행은 지금까지 그냥 보름짜리 공급받은 거 가지고 그냥 거의 현금 없이 그대로 돌려놨는데 예금도 안 들어와. 그래서 투매로 뭔가를 팔아야 돼. 그러니까 패닉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중국이 중소형 은행들, 뭐 지방 정부들 뭐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한번 크게 패닉 올 거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죠. 역시 죽으란 법은 없는 겁니다. 역시 죽으란 법은 없는 건데 그때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CD라고 많이 들어봤죠. 양도성 예금 증서. 길 가다가 은행 통장을 주었어요. 아무개라고 돼 있어. 예금이 1억이 들어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좋아합니까? 그럼 뽑을 수가 없잖아. 그럼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금 통장을 주어봐야 뭐 인출도 안 돼요. 뭐. 근데 양도성 CD를 주었다. 그럼 내 돈이에요. 그냥 예금을 무기명 예금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다 비자금 이런 거는 다 CD로. 특히 우리도 예전에는 뭐 금리란 이제 국고채 금리, 뭐 CD 금리 뭐 이렇게 예전엔 다 CD 금리로 많이 했었어요. 우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게 하도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금융 실명제 되고 하면서 이제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달라졌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CD는 보통 한 90일짜리, 3개월짜리로 발행을 해요. 자, 그러면 중소은행이 하나, 동네 은행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보통 4대 은행 예금이 1.5%다. 라고 하면 2%짜리 CD를 만들어요. 그래서 MMF 시장 이런 데 나가서 팔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얘한테 돈을 주고 CD를 갖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2%를 받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높은 금리니까 뭐 머니마켓 이런 데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형 은행들이 이제 땅 짚고 헤엄치기죠. 중소은행이 위험하긴 해도 90일 안에 망할 확률은 조금 낮으니까. 그래서 아니 CD를 사가지고 2% 받아가지고 고객들한테 1.5로 주면 앉아서 0.5% 먹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있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중소은행들이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 이제 짱구를 굴리는 거죠. 그래 뭘 할까 했는데 국채는 아까 뭐 보름짜리로 뭐 너무 많이 사놔가지고 가격이 너무 높아요. 여기서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국채가 쉽게 말해서 마감이 됐으면 뭐가 남아 있어요? 회사채가 있죠, 회사채. 예. 그리고 또 회사도 중국에는 국영기업들은 뭐 사실 뭐 그건 국채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영기업 회사채는. 그래서 트리플 A는 뭐 이미 뭐 사기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더블 A 그 한 칸 차이인데 어마무시한 겁니다.
중국에서 국영기업과 안 국영기업의 차이는 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표기로 보면 이게 더블 A냐 트리플 A냐 이건데,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사는 거예요. 걔네들을 사면 얘네들은 국영기업보다 위험하니까 이자를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3%를 먹을 수 있다. 그러면 2% CD 예금 주고 1% 먹는 거잖아요. 이거 괜찮은 장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CD를 발행해가지고 시장에 팔고 대형은행에 팔고 그 돈으로 회사채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또 골 때리는 게 시작되는 게,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그 담보라는 거 있죠. 담보 설정. 담보 설정을 하는데 더블A도 그 담보로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SLP라고 해가지고, SLF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은행이 일단 CD를 발행하고 그 CD를 팔아서 그 돈 가지고 회사채를 사요. 그걸 가지고 인민은행에 가서 담보로 맡기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옵니다. 그죠? 이게 가능해지죠. 이게 재테크의 진수죠, 어떻게 보면. 그 돈 가지고 뭡니까? 싸게 이자, 대출 받아 그 돈 갖고 뭐 합니까? 또 회사채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행에 가서 또 담보로 잡고 또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떼돈 버는 거지 뭐.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회사채 파는 인간은 없고 사겠다는 인간들밖에 없겠죠. 그럼 금리는 극단적으로 떨어지겠죠. 채권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원래 트리플 A하고 더블 A는 차이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블 A가 금리가 쭉쭉쭉쭉 빠지면서 거의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는데 원래 붙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중소기업들도 경기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되니까 삼성전자하고 별 차이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 그 정상적으로 되면 진짜 아름다운 그림인데, 그렇지 않은데 금리만 갖다 붙는 거. 이게 스프레드인데 스프레드가 쭉쭉쭉 빠지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트리플 A는 바뀔 게 없어요. 그냥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라고 보면 되는데 예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근데 가면 갈수록 차이가 줄어들어요. 왜? 수요가 더블 A로 너무 몰리니까. 너무 몰리니까. 그래서 작년 요맘때만 하더라도 90bp, 0.9%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절이 됐죠. 49bp. 반절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회사채 금리가 그냥 반토막, 뭐 그래프 보면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이게 사실 또 회사채 버블인 거잖아요. 더블 A들이 정말 잘 되면 솔직히 걔네들이 더블 A가 있으니까 트리플 A가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더블 A는 지금 잘 안 돼요. 지금 중국의 긴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네들의 그 회사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채권에 버블이 발생한다는 거죠. 채권에 버블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또 중국 당국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수요가 좀 떨어지고 당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대형은행이 CD를 매입을 해줬잖아요, 지금까지. 이 모든 게 출발이 CD 발행이었잖아요. 그렇죠? CD를 발행해서 그 돈 가지고 뭔가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또 공산주의 국가니까 메이저 은행들한테 전화를 돌렸겠지. CD 사지 마. 사면 죽일 거임. 이렇게 됐어. 그래서 예전보다 확실히 안 사줘요. 근데 CD는 3개월마다 만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만기는 다가오는데 안 팔려요.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금이 안 들어오니까 이자를 높일 수밖에 없죠. 2.5%에 안 팔리면 3%에 팔아야죠. 그런 식으로 금리가 CD 발행 금리가 올라가요. 2.9에서 작년 10월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됐죠. 반년 전입니다. 거기서 3개월에 2.9 생각보다 높긴 하죠. 근데 최근 4.72까지 왔으면 뭐 거의 은행권에서 이 정도면은 1.5% 오른 거잖아요. 패닉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예전에 왜 2010년, 2011년에 물가 한번 크게 오른 적 있죠. 그때 뭐 그 밀가루, 설탕 뭐 이런 거 다 올랐을 때, 그 뭐 피자 가게의 마음인 거죠.
피자 값은 그대로인데 밀가루, 치즈 이런 거 다 올라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될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중국이 속도 조절. 그러니까 인민은행은 이제 인민은행 그 스스로도 잘 안 사주고 대형은행도 소극적으로 만들어 놔 버렸어요. 예, 그러면 중소은행들이 지금 3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매일 팔아놨으니 매일 만기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더 고금리로 팔던가 아니면 가진 거 팔아서 갚던가. 그죠? 그러면 그래서 가진 것 중에 단기채를 집어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요거 팔아서 이 현금으로 갚는 거죠. 그러면 단기채의 매도가 늘어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당연히 수급에 의해서.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 높아지죠. 그러면 단기채가 금리가 높아지니까 원래 수익여국은 이렇게 돼야 정상이라고 했죠. 근데 뒤집어졌습니다. 얘가 더 높아. 그때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5년물이 10년물보다 높은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 이유가 뭔고 하니 그냥 5년물을 갖다 던지고 있다. 투매를 부르고 있다.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중국의 채권 시장 규모가 뭐 놀랍지만 2경 원입니다. 이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무시하는 것도 이해됩니다. 뭐 어처구니 없겠죠, 그죠? 야, 경이란 단어를 쓰는군요. 아무튼 뭐 그런데, 근데 워낙 규모가 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런 거고, 제가 2주 연속 중국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강의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크게 흔들고 갈 거냐, 그냥 수리슬쩍 갈 거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기를 보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미국은 그냥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흔들지는 않고 그냥 쉬었다가 다시 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트럼프가 그 난리를 치고 뭐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뭐 테러가 또 어제 또 있었죠. 영국에서 테러 터지고 해도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 오히려 다 회복해 버리고요. 그때 잠깐 최근에 좀 1.4%씩 막 3대 지수가 떨어졌던 건 트럼프 탄핵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그거 다 회복해 버렸죠. 또 그 해결된 문제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적 문제 해결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정도로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흔들릴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면 어디가 흔들릴까? 뭐 우리가 흔들리는 거야 뭐 늘 있는 일이니까 뭐 놀라운 일도 아니고 그나마 큰 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미국하고 유럽을 보느라 못 본 데가 중국이 아닌가 해서 들여다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이 조금 주가 상해 종합으로 보면 뭐 3천까지는 왔는데요. 막 거기서 거기입니다. 주식시장은 아주 재미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떨어지도 내리지도 않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2015년에 그렇게 다이나믹했다가 5,100까지 갔다가 2,600까지 뭐 그냥 버니 점프를 한 이후로는 그냥 3,000에서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저희 그 비과세 펀드도 중국에서 철수시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거는 중국 당국,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그 패닉이 온 게 아니고 당국의 규제에 의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아주 위험해지겠다고 생각을 하면 당국이 속도 조절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위기가 온 적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근데 중국도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이 갖고 있는 문제, 우리는 뭐 가계부채가 될 것이고, 중국 기업 부채가 어떻게 좀 떨어내야 되는 거고, 과잉 생산 좀 줄여야 되는 건데, 좀 재밌는 뉴스가 미국에도 가계부채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 가계부채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최근에. 늘었죠. 근데 우리는 가계부채가 늘면 대부분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뭐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어가죠. 블라블라 하면 이것 때문에 서민들이 뭐 이자 갚느라 닭도 목 사 먹고 뭐 이렇게 되게 안 좋은 뉴스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이 뉴스가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니까 전세가가 너무 올라가니 기왕 이래 된 거 곧 죽어도 내 집 사자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빚을 내기 정말 싫은데 그냥 끄달려서 빚 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쪼그라들잖아요. 돈벌이도 잘 안 되는데 빚까지 늘었다는 생각에 먹을 거 안 먹고 만날 놈 안 만나고 안 입고 이렇게 되는 건 내수가 얼어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헬조선의 이야기고요. 정상적이라고 하면 가계부채가 늘려고 하면 뭐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지수가 늘어나겠습니까? 표시 안 나요. 개인이 돈을 빌리려면 제일 큰 게 가계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직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빚내서 집을 사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냥 차라리 렌트로 계속 사는 거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늘었다는 거는 앞으로는 잘 될 거니까 이제 나도 이제 집 하나 장만하자. 그리고 또 고압 경제가 들어갔죠. 금리 이거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네? 네. 그 두 개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새벽에는 신규 주택 그 지표가 나왔는데 좀 감소했습니다. 신규 주택이 감소했다고 하면 부동산 좋아졌다고 하시더니 뭐 두세 달 만에 이렇게 꺼지는 겁니까? 라고 하면 하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라는 게 돌아오려면요 거짓말같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을 경기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특히 서브프라임은 부동산 위기였잖아요. 일단 출발이. 그래서 그 집을 지으려고 하면 택지 개발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아니 미국의 그 큰 나라인데 뭐 집 지을 땅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지으려면요. 일단 뭐 하수, 전기 이런 게 다 깔려가지고 사람 살만한 곳 그리고 또 뭐 근처에 직장도 있고 그래야 직장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는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특히 도시 주변이고 또 미국은 도시가 또 넓기 때문에 조금만 더 외곽으로 가면 출퇴근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택지 개발이 안 돼 있었어요. 부동산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땅 사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최근 들어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집을 일단 지었어. 근데 땅이 없는 거야. 갑자기 개발이 안 되거든.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팔고 싶은데 지으면 바로 팔리는데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근데 자, 중국은 지금 속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CD 발행 이런 거를 조절을 했더니 애들이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월부터는 조금 다시 돈을 좀 풀고 있어요. 이제 다시 또 롤링을 좀 해주고 있는 거죠. 속도 조절, 강도 조절 하고 있는데 기존의 틀은 뭐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지만 긴축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11월 달에 시진핑 2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원래 좀 중국 아시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하기 전에 미리 다 해놓고 딱 오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기조는 분명히 가고 있다. 긴축 구조는 분명히 가고 있는데 속도 조절은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고, 제발 중국이 이걸 좀 성공해가지고 요 문제가 벗어나면 뭐 중국의 레벨업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하면 기업 부채 그리고 그 장부 조작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가려져 있는 부채들, 뭐 소위 말하는 그림자 금융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요것들이 조금, 근데 저는 진짜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벌써 터졌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요거 해결되면 또 중국은 또 다른 기회를 볼 건데, 아직은 그래서 주변에 보면 중국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도 성장할 것이다 하는데, 요거 해결된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 하면 또 우리가 또 고민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요거를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MSCI의 그 지수에 편입되는 게 중국 A주가 편입되는데, 그 세계 펀드는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액티브 펀드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펀드 매니저는 이제 액티브 펀드죠. 자기가 막 종목을 찾아가지고 주워 담고 뭐 수익 내고, 뭐 헤지 펀드들 뭐 이런 것들이고, 근데 펀드의 대부분은 패시브 펀드입니다. 그냥 인덱스 추정하는 거죠. 인덱스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한 7, 80%는 펀드의 7, 80%는 패시브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중에 또 상당 부분 또 헤지 펀드고요. 그래서 헤지 펀드들은 아예 블라인딩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패시브 펀드가 많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걔네들이 추정하는 지수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오는 이제 MSCI, 모건 스탠리 컨트리 인덱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A주가 들어가면 지금은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한 14.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직 다 들어간 건 아니죠. 다 들어간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큰 지수는 MSCI 월드 지수라고 있습니다. AC라고 해가지고 월드 지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분산을 하고 싶다. 분산 나는 그냥 딴 거 없고 그냥 100% 최고의 분산 효과를 노리고 싶다라면 MSCI 월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시면 됩니다. 그건 지구에 투자하는 거예요. 미국부터 저 라오스까지 다 그냥 비율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지구에 투자하시는 거고 그게 지금 추종하는 게 2조 8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 중에 그 MSCI 이머징 우리 그 변액보험에 이머징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게 EMM 지수인데 그게 한 1조 5천억 정도가 추정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펀드가 있습니다. 그게 한 2천억 달러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게 변경되면 중국이 이제 A주가 늘어나면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뭐 규모는 그대로 하더라도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14에서 11로 좀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늘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인간들이 협의를 통해서 질서 있게 절차를 통해서 하는 일 가지고 위기가 터졌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언제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충격을 좀 줄여주려고 MSCI 쪽에서도 이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14에서 11로 한 번에 빠지면 코스피에서 돈이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충격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A주를 편입하되 원래는 148개의 주식을 넣으려고 했는데 좀 줄여가지고 168개로 하고 그리고 중국의 A 비중을 1.1%에서 0.5로 좀 줄여주는 걸로 하면 우리나라가 줄여야 될 게 0.3에서 0.136으로 이제 절반 이상 날아갑니다. 그것도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5% 들어가요, 저태는. 이런 식으로 되면 예고돼 있고 이미 알 거 다 알고 규모와 속도를 다 알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큰 문제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뭐 물론 뭐 IT나 금융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뭐 대세를 거스를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좀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얘기했는데 또 중국 하면 또 원자재. 네. 뭐 사실 원자재 시장은 장기적으로 어차피 중국 경제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원자재를 이제 흡수하는 건 중국이니까. 자, 그러면 원자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아마 원유가 될 겁니다. 기름값 어떻게 될까요? 참 제가 최근 뭐 작년 뭐 이럴 때 참 강의 때 다이나믹하게 등장하고 할 얘기 많았던 게 유가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이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덜 하죠. 뭐 그만큼 뭐 그냥 50에서 그냥 와리가리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그 사이에 또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펙에서 감산 합의를 했는데 사실 이 합의라는 게 거의 안 지켜졌었어요. 이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죠,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생산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니 우리 생산을 좀 줄이자고 하는 게 감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믿을 수가 없죠. 나는 감산했는데 쟤네들이 뒷마당에서 퍼나르고 있으면 나는 시장만 뺏기고 돈도 못 벌고 이런 서로 믿을 수 없어가지고 잘 안 됐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 준수율이 96%에 달했습니다. 감산하기로 한 거 거의 대부분은 진짜 감산을 했다는 거죠. 일단은 이런 변화에는 크게 한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그만큼 이제 산유국들도 진짜 줄이긴 해야겠다라고 이제 각성이 좀 됐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감시 기구를 둔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합의하고 자기들이 발표하면 땡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름대로 감시 기구를 두고 있는데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감산 합의를 했고 이번에도 5월에 또 그 오펙 회의가 있는데 러시아도 이제 감산에 조금 호응적이라 감산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합의를 안 하는 골 때리는 나라가 있죠. 미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펙들도 열받는 겁니다. 우리끼리 감산 합의해가지고 잘 지켰는데 그 덕은 미국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정도 감산했으면은 석유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못 가는 이유가 좀 올라가면 미국에서 뽑아다 팔아버리기 때문인 거죠.
근데 트럼프의 성격상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제일 고민이 많습니다. 미국은 배째랍니다. 미국은 배째라고. 사우디는 감산을 하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람코 상장이 있는데, 이게 뭐 중동 오일머니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다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 상장하는 건데 예정된 것만 상장해도 애플보다 큽니다. 골치 아픈 거죠. 사실 뭐 아이폰 없이는 살아도 석유 없이 못 살잖아요. 또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기름값이 51대 상장을 하냐, 51대 상장을 하냐에 따라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기름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상장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줄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줄이고 뭐 모든 걸 많이 내려놓고 그래 어떻게 가면 우리 해보자 했더니 미국 놈들은 자꾸 팔고 있고,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대로 계속 갈까요? 저는 여기보다 한 10달러는 더 갈 거라고 일단은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우디가 그래도 일단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값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말 얄밉고 열받지만 양보를 좀 더 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미국이 계속 퍼나를 건데 뭐 미국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닌가? 뭐 미국 좋은 일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석유 오일값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한 50달러 정도 올라가면 셀가스의 그 생산 단가를 넘어가기 때문에 셀가스에서 생산이 늘어나서 다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예를 들어 세일 오일의 생산 단가가 50불이다. 그러면 석유가 뭐 52불 됐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가지고 막 시추공을 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있던 것들이 생산 단가 50인데 지금 43이에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놀리고 있었던 거예요. 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일은, 사우디는 우물에서 그냥 도로로 퍼나르는 거고, 얘는 옆으로 파야 되는데 좀 빨아야 되잖아요. 빨대 같은 거 꽂아가지고. 근데 안 했다 보니까 다시 약간씩 고여요 또. 약간씩 또 고입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또 50 이상 되면 고인 것만 쫙 뽑아가지고 다시 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뚫는 거는 50달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석유값이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오늘만 하지 뭐 해가지고 그냥 퍼다 나르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 버려가지고 석유 소비가 늘어나 버리면요, 일단은 뭐 55 뭐 이렇게 막 55달러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뭐 감산하기로 했던 애들도 에라 모르겠다, 지금 한몫 벌어야지 하가지고 그냥 배를 짤 거고, 그래도 그때 되면 이제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석유값이 그렇게 빠지지 않고 조금씩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도 몇 년간은 새로운 설비 투자를 안 했어요. 그냥 있는 것만 뽑아서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갑자기 공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 고인 거는 금방 쪽팔면 없어지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이 못 따라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 못 따라오니까. 이해되십니까? 5년 넘게 제대로 된 설비 투자 못 했습니다. 미국도. 그리고 최근에는 뭐 거의 안 했죠. 그리고 이거 고쳐가지고 쓰는 것도 있고, 새로 하려고 하면, 이 정도 유가 가지고는 힘들다는 건데. 근데 경기가 살아나가지고 수요가 확 늘어나면 못 따라, 아까 미국이 신규 주택이 오히려 줄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려고 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가지고 짓기만 하면 팔리는데.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고 그 사이에 중국이 조금 해결을 보고 하면, 그때 당연히 아주 강세장이 오겠죠. 이해되십니까? 인플레가 없잖아요. 인플레가. 버냉키가 이번에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을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걔도 뭐 카리스마 있는 중앙은행 행장이었으니까 가가지고 뭐 설마 그냥 라면만 먹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자기가 교수일 때 그
버냉키가 뭘로 박사가 됐습니까? 불황학이죠. 불황을 그게 디플레이션을 이제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 대공황은 좀 옛날이고 최근에 그 디플레이션 하면 일본이 짱이잖아요. 잃어버린 20몇 년. 그때 그래서 엄청 일본을 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뭐 일을 잘못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내가 중앙은행장을 해보니까 디플레이션 법수하는 게 더럽게 어렵더라. 내가 좀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너무 내가 오바를 했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 우려에 지금 빠져 있는데 거기 근데 지금 인플레가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올라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인플레 모드로 확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주식시장은 가 있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런 겁니다. 뭐 매수 때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남들하고 반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예전에 실험도 있었습니다. 뭐 버스 타고 가는데 많은 버스였어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저기 삼성역에 내려야 되는데 그 옆에 강남역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같이 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중심리잖아요. 내리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아는 상황에서도 그런데 아리까리 할 때는 그냥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못 버는 거고. 그래 주식시장이 어려운 게요. 딴 게 아닙니다. 본능을 거슬러야 돼요. 본능을. 팔고 싶을 때 사고 싶을 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인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달관을 해야 되는 건데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뭐 전화로도 상담도 하고 뭐 오셔가지고 상담도 해보고 하면 뭐 그냥 인사처럼 물어보는 게 뭐 투자 경험 좀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면요, 열애아홉은 뭐 그냥 있긴 한데 의미 없는 경험이죠. 그냥 했는데 뭐 그랬고요. 뭐 그리고 좋았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좋았다는 사람들도 때마침 돈이 필요해서 팔았는데 그러고 나서 꺼졌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뒷걸음질에 쥐잡은 격 이거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제대로 빠져나왔다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럴 것 같으면 뭐 고수니까요. 여기 오지 않겠지.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 나도 뭐 투자라는 걸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일단 뭐 유튜브에서 강의도 찾아보고 서점 가서 뭐 괜찮다는 책도 찾아보고 뭐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나도 한 1,000만 원 가지고 실험 삼아 주식을 해봐야지라고 하면 자, 회사를 골라야 되죠. 회사 뭐그 PBR도 보고 PER도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표에 너무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모르는 거는 죽어도 깨나도 모르고 아는 거는 죽어도 깨나도 모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경험이 갇히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운전할 때도 초보 때는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운전을 잘하면 이제 여기 주변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주식에서도 요즘에 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그 관련주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그런 거 없어요. 대한민국에 4차 산업혁명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철수인가? 말만 하고 다니는? 없잖아요. 굳이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만드는 삼성전자 뭐 이런 어이없는 거지. 삼성전자 4차 산업혁명 때문입니까? 그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그러면 또 이상한 뭐 작은 뭐 IT 회사 뭐 뒤져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나오죠. 영업이익률 같은 거 나옵니다. 매출이 얼마고, 야, 이 회사가 4년 내내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매출이 좋군요. 이 회사를 사야겠어. 그 맞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럼 계속 적자 보는 회사를 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초보들의 한계가 뭐냐면, 주가는요, 주식시장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 시장이다. 뭐 예를 들어 A텔레콤이 있다. 그래서 이 회사가 3년간 연간 15% 이상의 막 놀라운 성장을 해왔다. 이거 앞으로도 잘 나갈 것 같고, 뭐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뭐 유명한 회사야. 요걸 하나 사야겠군. 이 정도면 초보치고는 잘하는 편입니다. 이것까지 봤잖아요, 그래도. 그냥 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검색해가지고 사는 분보다는 낫죠. 근데
예를 들어 주가가 7만 원이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안 되잖아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 7만 원이라는 주가가 앞으로 3년 동안도 15%씩 성장할 거라는 게 미리 녹아있는 가격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권리금이 빡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들어갔더니 갑자기 상권이 저기로 옮아버리면 망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밸류에이션. 소위 말해서 밸류가 그래서 실제보다 이 가격은 딱 여기까지만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포함이 안 돼 있으면 만약에 이 정도 성장을 하면 그만큼 또 프리미엄이 붙겠죠. 그건 이제 실제 기대 가치보다 작으니까 저밸류, 소위 말하는 가치가 좋은 거죠. 근데 이거 계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공식이 없습니까? 공식이 있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죠? 많은 변수를 봐야 됩니다. 요때 들어가는 게 차트죠. 차트는 사람들의 거래한 발자국이잖아요. 그걸 보고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녹아있는가를 감으로 맞추는 겁니다. 기계적인 공식이 있으면 엑셀에 넣고 돌리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개념조차가 없어요. 이건 단순히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앞으로도 무조건 15%는 가야 되는 가격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10%씩 했어. 그건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15%였으니까 빠지는 거죠. 얘는 15%가 기본 요금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가격에 사가지고는 20%, 30%가 돼야 그만큼 먹는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이 안 되니까 밸류에이션이 첫째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잘 해가지고 아니면 운이 좋았던지 해가지고 잘 들어갔어. 이제부터는 사고 나서는 또 뭘 합니까? 이제 주식 잔고만 보죠. 더하기냐 마이너스냐 이것만 보지 않습니까? 오르면 좋아하고 떨어지면 잊고 싶어하는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주식은 사는 거는 뭘 잘못 사가지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뭐 망할 회사를 잘못 사면 망하는 거 아니야? 바로 팔면 되죠. 바로 팔면 몇 프로 손실 보더라도 바로 잘라내 버리면 뭐 그냥 고시를 하는 거죠. 근데 회사는 괜찮은데 특별한 이유 없이 아니면 시장의 이유로 확 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럴 때는 그냥 못 팔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제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아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가 90%입니다. 매수는 뭐 매도를 정말 잘하면 매수는 그냥 정황만 돌려가지고 맞는 거 사도 돼요. 막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칼같이만 할 수 있다면. 자, 그런데 그리고 보통은 또 주변에서 뭐 이것저것 추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식방송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은 없죠. 한국경제TV나 이런데 뭐 대부분 아니지만 또 그냥 막 부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한 달에 한 8, 90만 원 내면 아침에 문자가 옵니다. 종목이 10개가 와요. 그리고 다음날 또 10개가 옵니다. 놀라운 거죠. 그냥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가나다 순으로 던져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다가 10개면 확률적으로 수익 나는 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엄청 게시판에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매도하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운 좋게 추천이 잘 맞아가지고 한 20% 수익 나면 땡큐 뭐 이런 상황인데 마이너스 3, 40 됐을 때 될 때까지 매도를 파인을 안 내주니까 그냥 잔고가 썩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돈이 계속 물리잖아요. 좋은 종목에서도 살 돈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식스 시그마니 해가지고 왜 제그웰치 뭐 이런 거 할 때 좀 잔인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직원들을 하고 딱 일정 시기마다 하위 15% 무조건 잘랐잖아요. 일 못하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건데 주식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보고 아니다 비리비리한 애들은 잘라내야죠. 근데 비리비리한 것들은 마이너스니까 손실 보기 싫어서 안고 있고 좀 수익 나고 있는 것들은 이거 떨어질까 봐 빨리빨리 팔잖아요. 빨리 내 돈 만들고 싶어서.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계좌가 동네 그 바보 형들만 모여 있는 거죠. 또렷한 애들 이미 다 보냈고 잠깐 있었다가 그냥 갔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뭐 추천해가지고 하는 거. 그냥 뭐 무슨 암흑의 전자가 있는데 한번 봐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회사에 가면 그래도 주식으로 좀 유명한 사람 한 대씩 꼭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주변 사람이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잖아요. 팔아야 될 때 자기 거는 팔겠지. 근데 너 그거 샀니? 빨리 팔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는 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니까요. 아예 안 될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뭐 계좌까지 다 들여다보고 하는 이유가 그거다. 얘기가 나와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기름 얘기까지 했었으니까 이제 또 이분 아니면 이제 강의할 수가 없죠. 트럼프입니다. 예. 트럼프가 참 여러 가지 짓을 하는데 참 큰 악수를 줬죠. 예, 코미 국장을 이제 자른 게 제가 보기에는 일을 더 키웠습니다. 일을 더 키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최동국 국장 잘랐을 땐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미국이 아직 좀 정상인가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솔직히 뭐 그때 당시 인기 별로 없었잖아요. 뭐 왼쪽 오른쪽 다 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막상 어이없는 걸로 탄핵을 시켜놓으니까 까더라도 우리가 까야지 너희들이 뭐 나서가지고 탄핵하고 지랄이야라고 해서 이제 탄핵 역풍이 불고 결국에는 꼬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나중에 과반수까지 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트럼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큰 실수를 하긴 한 겁니다. 그리고 코미 국장이 만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트럼프는 운이 좋습니다. 운이 좋아요. 이거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얘기가 나오고 코미가 잘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자기가 국장으로 있을 때 마이클 플린이나 이런 핵심 인사들을 수사한다는 걸 트럼프가 알고 전화를 해서 좋은 사람이니까 수사 여기까지만 해라 라고 전화가 왔다고 했고 놀래서 자기가 그걸 메모해뒀다고 했잖아요. 그 메모를 자신이 잘리고 나서 측근한테 흘립니다. 그게 보도가 됐던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던 건데, 그래서 공화당 하원 의원 인상차 과격하신 분인데 엘 그린이라고 해서 이름은 그린인데 얼굴은 별로 그린 같지가 않네요. 아무튼 이분이 공화당 하원 의원인데 만약에 그 일이 사실이라면 이제 그 쪽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탄핵을 촉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다른 또 그 미시건의 하원 의원도 있는데 트럼프 이 양반이 TV에 나와가지고 앵커가 물어봅니다. 만약에 그 메모 내용이 사실이면 탄핵 사유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다라고 한 거죠. 그렇다고 한 거고, 그리고 그러면 트럼프하고 코미가 각각 다른 말하고 있는데 누가 더 믿을 만하냐 했는데 트럼프보다 코미가 더 신뢰가 가는 건 사실이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뭐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 좋아지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찬성이 48%를 넘어갔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트럼프 지지율이 아직도 38%라는 겁니다. 3.8이 아니고. 그런 거 보면 38%의 지지율에서 아직 탄핵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은 스모킹 건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탄핵감이라고 했지 이게 사실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 메모가 언제 적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코미가 적었다 하더라도 그걸 100%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뭐 어디 뭐 디지털 로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이 쪽지인데 그걸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제 지지율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코미가 이제 그 청문이 나와가지고 그 증언을 하고 할 건데 지난 3일에 코미가 다른 그 제가 강의에서 보여줬던 그 거기에서 좀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는데 근데 의외로 스모킹 건이 엉뚱한 데서 터졌습니다. 진짜 빼도 박도 못할 게 터진 곳이 있어요. 탄핵이 요즘 전 세계의 트렌드가 돼버렸는데 우리보다 먼저 탄핵을 성공한 이제 그 브라질인데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가 이름이 갑자기 왜 안 나네? 테메르. 미셸 테메르가 대통령이 됐는데 얘도 그 개입을 한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는 법무장관을 시켜가지고 코미를 잘랐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양반은 검찰국장을 이제 했는데 검찰국장이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했고 자기가 검찰국장이라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고백을 했고 녹음 테이프가 있다고 알려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녹음 테이프 일부분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 이게 편집된 건지 이런 거는 다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극렬하게 또 탄핵된 이후 대통령을 또 탄핵하는 탄핵 오브 탄핵이 되는 좀 놀라운 일이 좀 벌어지려고 하는데 일단은 버티고 있습니다. 테메라는 그냥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야권의 공작에 휘둘리지 않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가 나왔으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그 보수의 ATM기 변희재 씨가 뭐라고 했어요? JTBC 보고 타블로 PC 조작이다라고 했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사람이 공제모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이프 조작된 거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죠. 누가 보더라도 자기 목소리고. 그리고 의회 다수당도 그냥 이미 이렇게 된 건 끝난 것 같습니다. 사퇴하셔라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브라질은 여기 보시면 이 끝부분을 보십시오. 브라질에다가 그냥 이제 쉽게 말해서 브라질 증시 자체가 정치 테마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줄이 하루 거래량입니다. 사고 팔고 난리 났죠. 여기도 끝에 보시면 여기 거래량 보십시오. 혼자 저기 롯데월드처럼 쏟아져 있죠. 그래서 지금 혹시 사는 게 심심하시고 돈에서 곰팡이가 피신 분들은 브라질 가지고 장난하시는 것도 하나 추천드리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은 탄핵을 실시하면 아무리 빨라도 3달 걸립니다. 그렇죠? 의회하고 뭐 거기도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 정도 걸렸고 그 이상 걸렸고 그런데 사임은 뭐 지가 해봐도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탄핵이 되든 사임이 되든 증시는 올라갈 겁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이머징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브라질 경제가 생각보다 지금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탄핵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증시가 출렁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밑장에 들어가자는 애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파는 사람 이런 그 흔적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카톡이 옵니다. 저 브라질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변액보험에서 이머징을 40%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브라질이 7%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의 브라질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브라질 문제가 뭐냐면 일단 그 전 정권이 좀 이렇게 그 난민 구제하고 뭐 룰라 대통령 아시죠? 난민 구제하고 한다고 좀 돈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연금 재정이 거의 이제 앵꼬 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금 계약을 하자까지 됐는데 자꾸 대통령이 바뀌니까 계약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정리가 되면 뭐 테메르는 나가리가 된 건 거의 확실시하고 이게 정리가 되면 일단은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한 18년부터 준비해서 2020년 정도에는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건데 그게 되면 그때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고간이 너무 비어 있는 나라예요. 물론 경기가 살아나가지고 이 혼란의 와중에도 경상수지가 막 350억 달러가 흑자 나오고 하긴 하는데 원자재가 많고 하니까 근데 막 비중 있게 싣기에는 아직은 애가 너무 날뛴다는 거고 그리고 브라질 채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계신데 이거 좀 어느 정도 브라질 채권은 수익률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자니까. 근데 이제 헤아라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고 들어가시는 게 지금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얘가 진짜 끝까지 갈지 도중에 하차할지 그럼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급한 거 아니면 좀 천천히 보고 어차피 우리는 또 브라질에 좀 들어가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하튼 지금 이 동네도 참 골치 아픕니다. 이 뭐 정치가 이제 정리가 안 되네요. 정리가 안 되고 그 유럽이 정리가 되니 근데 사실 유럽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니까 아주 좋죠. 유로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약해지고 그럼 이머징한테 좋은 거죠. 뭐 브라질 이건 그냥 이슈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도 트럼프는
트럼프로 돌아오면 뭐 정신은 개판치고 있지만 계속 트럼프의 전공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남의 평판 생각하지 않고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 가서도 무기를 막 1,000억 달러 이상씩 팔고 대규모 투자도 약속받고 장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돈 버는 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떼보자가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말도 하죠. 트럼프는 안 부러운데 트럼프의 돈은 부럽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돈 버는 적어도 대통령이 된 이후로 트럼프가 돈 버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자, 미국이 뭐 수출을 해서 돈 버는 것 중에 진짜 돈 되는 게 뭐겠습니까? 무기죠. 우리나라 보세요. 사드 같은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처음에 무료 배송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배송비 청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기 관련 그리고 무기에 또 항공에 다 연결되어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관련 제조업들이 다 살아나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계 대전은 오바고 꼭 또라이들이 여기저기서 불을 지르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북아에서는 최고의 영업사원이 미국의 영업사원 누구예요? 김정은이라고. 그죠? 김정은이 미사일 계속 쏴주니까 우리는 사드도 사고 전투기도 사고 일본도 사고 대만도 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아에만 해먹으니까 좀 아쉽잖아요. 또 돈 많고 말 잘 듣는 동네가 있습니다. 중동 있잖아요, 중동. 근데 중동엔 김정은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김정은이 없으면 만들면 되죠. 그래서 딱 걸린 게 이란입니다. 이란 미친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핵무기도 개발하고 미사일도 개발하니까 너희들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를 비싼 값에 사려 문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란하고 사이 안 좋은 사우디가 먼저 사는 거죠. 얼마나 영업하기 쉽습니까? 근데 이란이 진짜 그렇게 나빴느냐? 그 예전에 부시 대통령 한때 유행했던 말 있죠. 악의 축. 악의 축이 그때 뭐 이라크, 이란 그리고 북한이었죠. 근데 뭐 이라크는 나중에 그냥 해먹으려고 했던 거고 그때 이란의 대통령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란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개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이 그냥 나쁜 새끼라고 찍어놓고 그냥 전 세계에 퍼뜨리면 그 주변에 그냥 모르는 사람 옆집에 또라이가 산다고 계속 반상회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셀콘도 달고 뭘 달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좀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간단해요. 그래서 참 뭐 유럽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자기들이 오히려 유럽은 경쟁자잖아요. 유로파이터도 있고 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에는 아프리카에는 정작 아프리카에는 김정은이 없죠. 왜겠습니까? 사줄 돈이 없잖아요.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영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쥐어짜봐야 똥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돈 있는 데가 동북아시아 그리고 중동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컨셉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달러 찍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사고 싶은 거 사다가 너무 이제 달러가 많이 나가 있다 싶으면 그냥 무기 팔아가지고 갖고 오고. 그래서 이번에 이란에도 대통령 선거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하산 로하니가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이 양반은 좀 개혁을 좀 많이 이란이 경제 제재로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좀 그 핵무기를 포기하니까 약간 풀어줬잖아요. 그 이후로 조금 살림살이가 좋아지면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미국에서 환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방하고 이제 우호적으로 지내려고 한 사람이 재선이 됐습니다. 근데 저주를 날렸죠. 그 선거 결과 나온 날에 사우디 가가지고 이란은 전 세계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훈련시키고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전에 미리 나쁜 놈이라고 찍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보고 나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라고 하면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뜨기 전에 미리 다 이제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란도 열받죠. 이란도 열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 사우디가 미국의 무기를 한 1,700억 달러인가 사기로 한 걸 가지고 내가 미국인이라면은 9.11의 그 희생자들 피를 무기 판돈하고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9.11의 주범이 19명이 드러났죠. 미국 조사에 의해서. 그 중에 사우디 출신이 15명입니다.
그리고 주범 오사마 bin 라덴이죠. bin 라덴 국적이 어디입니까? 사우디예요. 사우디 왕족 출신입니다, 심지어. 그런데 왜 엄하게 아프간, 이라크를 때렸잖아요. 차라리 사우디를 때려야죠.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이란이나 이런 이라크를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왜? 사우디는 말을 잘 듣고 돈이 많기 때문에 얘를 조져버리면 내가 뜯어먹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이란도 사우디 보고 이제 배알없다고 이제 놀리는 거죠. 너희들은 우리처럼 대통령을 선거로 뽑을 수가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이란의 선거, 사우디 선거 안 하잖아요. 사우디는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알고 보면은 좀 우리는 잘못돼서 이란이 더 폐쇄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아직도 잘은 안 하지만 공개에 처형하고 참수하고 뭐 손목 자르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뭐 그런 동네인 거죠. 그렇게 동네인 건데. 근데 아무튼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뭐 그래 장사하는 것까지야 뭐라고 못 하겠는데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외국에서는 돈을 잘 벌어오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엄청 수세 몰리잖아요, 지금. 이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내부적으로 적이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선거할 때 뭔가 좀 그 기득권들이 위험하다 싶으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요? 북한이죠. 그러니까 안보를 뒤집어 씌우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 북한인하고는 뭘 못하니까 오히려 차라리 자기들이 일을 일으키면 되죠. 뭐 최악의 경우는 진짜 스모킹 건이 터졌어. 뭐 녹취록, CCTV 그리고 아니면 놀라운 해커가 푸틴이 갖고 있는 트럼프의 모스크바 뭐 몸캠 동영상을 막 획득해가지고 구글에 띄워버렸다,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북한 타격하면 됩니다. 이거보다 큰 뉴스가 어디 있어요? 그럼 자기 뉴스 다 덮이는 거죠. 정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저렇게 고생하고 막 시달리고 하는 거 뭐 고소하고 재밌기도 한데 얘는 미친놈이기 때문에 몰리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건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식은 이제 국내 주식이지만 그래서 이탈가 철저히 지키고 매도 철저히 시키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 외에 변액보험이나 이제 장기적인 상품은 전부 다 해외 투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해외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 해외 자산을. 해외 자산은 그대로 있어도 원화가 박살나면 그게 해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하고 그 지수물을 나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기 뭐 역사적으로 다 아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얘가 왜 정면 가도로 외치면서 일본 때렸습니까? 얘가 일본을 처음 통일했잖아요. 일본이 다 막부들이 막 이렇게 동네마다 있어가지고 다 동네 골목대장들이 막 모여 있었는데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이제 독립된 국가를 만들어내니까 걔네들이 막 20년, 30년 동안 전투만 하는 애들이 조용히 평화롭게 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 게 전쟁입니다. 그게 이제 임진왜란이었던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렵게 당한 거죠. 근데 참 우리로 치면 정말 원수 같은 놈이지만 정치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늘 전투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앉아가지고 뭐 문재인처럼 커피 같이 마시면서 하하호호 되겠습니까? 어제까지 칼 들고 싸우다가 힘 뺄 때를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막부들은 자기는 골목 대장이었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놈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시대가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뭐 달래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너 조선을 쳐가지고 공원 세우면 너한테 줄게. 너한테 줄게. 그 예전에 전투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뭐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서 승리하면 사람들은 노예로 삼고 전리품 다 자기 거였어요. 그래서 총은 아니지만 칼 이런 거 자기 돈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갑옷 입고 와가지고 쉽게 이겨가지고 또 그 자기 거 다 훔쳐오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이 의외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갑자기 군사적 옵션을 꺼내 한반도 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은 건드리기 제일 큰 아이가 북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건드렸다면 뒷수습이 계산이 안 나와가지고 참아 못하겠지만 뭐
뭐 트럼프 성격에 2판, 4판, 합의 6판이 되면 못할 것도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 오히려 시장의 지표보다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원화가 아닌 해외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건 꼭 필요하다. 그게 안.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마무리인데요. 제가 달궈졌을 때 두드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두드려서 뭘 만들어야 되면 벌겋게 달궈져 있을 때 두드려가지고 자기 모양을 만들잖아요. 다 확인하고 식은 다음에 아무리 두드려도 손만 아픕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기회는 참 기회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네. 참 기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뭐 급하게 뭔가를 사러 가야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걸 사러 가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죠. 네. 오히려 내가 진짜 이걸 다 사고 싶으면 주변 사람한테 요거 별로라고 말하고 내가 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은 통곡의 벽을 오른다는 말도 있고 본능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기회를 잡는다. 가슴 뛰는 말이고 하지만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근데 아직도 그러면 늦은 거 아닙니까? 코스피가 벌써 2,300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딱 코스피 그 종합 주가 지수만 보는 거죠. 실제 주변에 요즘 주식 올라가서 주식으로 좀 큰 돈 벌었다는 분들 흔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기관들 매도가 많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펀드 환매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뭐 거의 꼭대기라고 보는 사람들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밖에 없겠죠. 그럼 그때 주가가 올라가겠지. 그리고 그때는 이미 먼저 올라가 있는 대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가 진짜 그 새가 제대로 달궈졌을 때죠. 근데 아직은 좀 멀었습니다. 아직은 대형주 빼고 나면은 오히려 대형주 빼고 나면 시장이 오히려 차갑다고 느낄 정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관론자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대형주들은 이제 그 사람들하고 다 싸워서 이겨냈으니까 이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손바뀜이 일어나고 새로운 매수 세력들은 그 오를 게 있는 룸이 아직 남아있는 중소형주로 진입할 건데 그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꽤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 매도 철저, 손절 철저 이거는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계좌를 다 보고 있는데 오늘도 한 2분 정도한테 연락을 드리긴 해야 돼요. 근데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매수를 그냥 기다리지 못해 그냥 사시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예, 그냥 그 가격대 파라고 했는데 아니 난 뭐 좀 더 비싸게 주고 사지만 못 보고 있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성질 급하신 분들 있죠. 근데 그건 뭐 괜찮습니다. 뭐 크게 뭐 완전히 레벨이 다른 정도 아니면 되는데 매도는 그래 하도 이제 교육을 했든지 아니면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으나 매도는 처음에 했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중급의 종목들도 해볼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고무스럽습니다.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